정세현 장관님은 정세에 대해서는 남보다 타고난 실력. 에이. 이름 자체가 정세에 대해서는 현자야. 그런 의미에서 계속 자백을 제가 강요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부까지 설치가 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면 그 단계가 되면 어쨌든 대북 압박 제재는 상당히 좀 의미 없는 게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그 미북 간의 연락 대표부를 교환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도 상당히 그 심화될 겁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연락 대표부를 남북 연락 대표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느냐? 네. 그 문제는 또 차원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미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연락 대표부를 먼저 교환하고 나중에 뭐 일반 연락사무소죠. 네. 이 일반 대표부를 만들었다가 대사관으로 서로 승격을 시켜서 교환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정식으로 대사급 무슨 이 대표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싶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예.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두 개의 국가지만 네.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 특수관계라고 이걸 보고 헌법 3조에 의해서 헌법 반헌법 행위죠 그게. 그렇지 헌법 3조 반헌법. 한반도가 그 부속 뜻을 한다. 우리의 영토는. 근데 이제 북한은 반국가 단체 괴뢰 집단이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저기 그 일종의 명문론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국가란 말이야. 두 개의 국가인데 서로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사급의 무슨 대표를 교환 설치하자고 그러는 게 그게 그냥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에다 네.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면 어떠냐. 합동사무소는 왜 없지?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서울 평양에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렵다고 지금 특수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건물 하나를 짓고 A동은 남한이 쓰고 B동은 북한이 쓰고 전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개성공단에 사실은 개성공단에 그 남북 협력사무소가 운영을 했었어요. 네네. 정부 당국자들이 나가 있었지.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말고 네. 개성공단 개성 무슨 남북협력사무소라는 걸 같은 건물에 네. 위아래 층으로 우리가 지은 건물이지만 우리 쪽에서 지은 건물이지만 그 운영을 했었는데 개성공단 문 닫으면서 그것도 이제 폐쇄가 됐죠. 근데 그때 그 사무실 제 아이디어는 어때요? 가봤지만 글쎄 그게 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서 있을 수는 있겠는데. 왜 못 있어? 아니 북한은 유일체계니까 보호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데모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건 불리한 조건이지. 아니 북한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네. 그거는 이제 실적이 겸비해줘야지. 그리고 화형식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아니 글쎄 그거야 그 사람들도 이제 접고 들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화내고 매번 항의하고 그러면 되나?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을 포기해야지. 아니 이미 지금 소위 연례적인 수준의 한미연합 훈련까지는 이해하겠다는 정도로 나왔는데 그 남쪽 사람들이 의뢰 그런 짓 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떡해? 정부 말 듣겠어요? 아니 정말은 안 듣죠. 그러니까 미국 말도 안 들을 것 아니 같아요. 북한이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쪽에는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 사람만 보면 무조건 가서 끌어안고 막 그냥 통일됐다고 울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북쪽만 보면 막 그냥 열내는 사람들 많고 인공기 태우고 무슨 저쪽에 그 지도자 막 화형식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북쪽도 거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 대신 안전한 지역에다가 그걸 해줘야지. 예를 들면 미국 대사관 같은데 접근이 어렵잖아요. 네. 어? 네. 사실상 다 그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런 뭐 연락 사무소 같은 것을 교환 설치하게 되면은 교환 설치를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판문점에다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태우 정부 때 한번 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같이 한번 있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평양과 서울에 설치하는 걸로 뭐 그러든지. 그렇게 일단 둘이는 합의하자고요. 그 자기 하면 삭설 한번 내놓고 관철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도 방법이라 하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독일 통일 과정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특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어쨌든 빌리 브란트가 69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국제법상으로 동독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일 내에 있는 제2의 정부,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 동등한 자격에서 우리 상호 신뢰하면서 대화를 해나가자 하면서 이제 이 통일 과정이 시동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했던 것이 우편 교류였더라고요. 편지. 우편 교류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 사회, 문화, 체육 각 방면에 다 이제 교류를 시작하는데 34차례 협상을 했더군요. 실행이 되기까지.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좀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네. 서독에서 동독으로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붕괴돼서 이제 통일이 다 됐을 때까지 18년간 예? 18년간 지원했죠. 지원한 것이 1044억 마르크라고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부터 계산하면 한 20년 되는데 그 20년 동안 달러로 576억 달러.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60조. 그러니까 그 돈이 가면서 우편 교류하자, 신문방송 개방하자, 그다음에 인권도 개선을 하는 요구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었지. 네.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요즘 뭐라 그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권 개선해라. 이번에 핵 문제 해결할 때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무슨 뭐 인권 문제 얘기해라. 북미 간에도 비핵화 할 때 인권 거기다 걸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인권 개선도 동서독 간에도 인권 개선을 하는데 동서독 간에는 얘기한 대로 그 아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현금과 현물이 가는 것이 정리화되면서 이른바 상호 의존성이 생긴 연후에 우편교류, 신문방송 개방, 나중에는 인권 개선. 네. 이걸 계속해야만, 인권을 개선해야만 우리가 대동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고 뭐 일종의 압력이지만 동독은 도리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개선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관계 발전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서독 간에도 그것이 위로 수면 위에서는 그렇게 일어났지만 수면 밑으로는 많은 돈이 남쪽에서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었다는 사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주기라는 대북 교류협력, 남북 교류협력이나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지금 딱지를 붙여놨는데 그 남북 교류협력을 퍼주기라는 거가 등식화하는 그런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북한 사회 변화는 끌어낼 수가 없고 남북 화해협력은 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퍼주기라는 말은 이제 쓰지 말아야 돼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독일 통일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한 60조 지원을 했더라고요. 1년에 한 3조씩.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고마운 거죠.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조건일 수밖에 없지만 시기적으로 더 다르고 거기서 2+4 회담을 했더라고요. 동독, 서독 2.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러니까 상호 연대 보증하는 형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서독은 소련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고 또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사죄하고 이런 동구 사회주의권과의 화해 조처를 사전에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독일 동일 과정에 주변국들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이제 독일 통일은 이제 1969년에 3인당이 집권한 뒤에 그 3인당 중에 브란트 뭐 그 이외에 슈메트 뭐 이런 사람들이 꾸준히 경제적으로 동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우편교류 이런 것은 다 그 민심이 넘어오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죠. 근데 뭐 1, 2년 안에 바로 해버렸죠. 글쎄, 근데 중요한 것은 동서독 간의 그런 그 사회문화적, 경제-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그것이 결국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헬싱키 프로세스하고 겹쳐가지고 일어납니다. 네. 그 이전에는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그렇죠. 네. 어디 국제정치학과 출신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우리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무슨 산업공학과 나온 사람이 그런까지 그 다 알아버리면은 국제정치학을 그 배운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 우리는 산업공학 모르는데. 아니 정세현 장관님을 사부로 모시려면 미리 사전 예습이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75년에 서유럽 국가들 그러가 미국과 서유럽 그러니까 소위 그 구미 서구와 미국 뭐 카나다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과 소련 중에 동서냉전 시대의 유럽에서의 동서 세력들이 그 헬싱키에서 만나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헬싱키 협약입니다. 그건 뭐냐면 서쪽이 동쪽을, 서유럽이 동유럽과 소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각가지 사회 사회 문화적 교류 협력도 활성화한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걸 계속해요. 그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그런 이 교류 협력이 헬싱키 프로세스하고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서독이 폴란드도 경계선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의 국가 독립체로 다 인정해주고 침략하지 않겠다. 그 소련하고 서독하고는 서로 불가침 협정도 맺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독은 동독에게 엄청나게 물자로 지원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결정적인 것이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거기서 완전히 또 불을 당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한반도 상황과 봤을 때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의 효과가 지금 있지 않느냐 한반도에. 그건 좋은 차가이네요. 네. 많은 것을 발견을 하네. 콜럼버스가 따로 없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2+4가 결국 육자회담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육자회담이죠. 영국, 프랑스가 빠지는 대신 중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분단은 미소화 시켰는데 네. 미소화 시켰지만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이 개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일본이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반도에 아주 상당히 큰 기득권이라는 걸 챙겼습니다. 사실은 그 6.25 전쟁 때 미국이 그 북한한테 쏟아붓는 무슨 여러 가지 그 폭탄이라든지 무기 같은 거 그 병참 지원하면서 미국이 돈 주고 시켰거든. 주문했으니까 그 돈으로 60년대 경제 일으켜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되기 전에는 2대 경제대국이 제2대 넘버 2였잖아요. 일본이. 네,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분단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독일을 둘러싼 네 나라가 2+4, 2+4 그 식으로 동서독의 평화를 갖다서 보장하는 그거는 그 네 나라가 처음에 전승국으로서 점령국이었었어요. 독일은 네 쪽을 냈었잖아요.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점령 지역이 동독이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했던 지역 세 나라가 했던 서독이 데가 되고. 서독이 되고 그래서 인구도 딱 그 4대 1입니다. 서독이 통일될 때 6,400만, 동독이 그 1,600만. 영토도 땅 넓이도 작지. 그러니까 그 나라들 이제 그 분할을 시켰던 나라고 전승국이었고 분할을 시켰던 나라고 그 동서독의 통일 문제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이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보장을 했는데 우리는 남북을 분단시킨 건 미국과 소련이고 분단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소위 이해 당사자가 됐고 일본도 그렇게 됐고 또 육자회담도 그렇게 해서 육국이 만나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무슨 포괄적인 합의를 하건 일괄적인 타결을 하건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일단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은 필수 당사자고 우리도 정전협정에 못 들어갔지만 평화협정 당사자가 되는 데는 2007년 14 정상회담 사항 때문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4국이 협의를 하고 체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일본, 러시아가 다시 보정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그 당사자지만은 가령 미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또 무슨 체결한 평화협정이 위기에 처한다는 그럴 때는 중국이 나서야지. 그러니까 독일도 보니까요. 네. 어쨌든 서도가 가까웠던 영국, 프랑스가 있는 거고 동도가 가까웠던 뭐 소련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소련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어쨌든 균형을 맞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북한 같은 경우는 북중러, 우리는 한미일 이렇게 서로 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북중으로 한미일로 나누면은 네. 그게 사실은 그 대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결 구도를 이제 서로 상호 연대 보증하는 걸로. 그래서 그리고 서로 불가역적으로 못 물리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북중로 한미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깼지 90년, 92년에. 예, 북방외교. 그 북방 정책을 통해서 소련과 90년 9월달인가 수교를 중국하고는 92년 8월달에 수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노태우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교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냉전 구조가 해체가 절반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된 거예요. 92년도에 김영순 국제비서를 워싱턴에 보내서 그렇지. 수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바로 차버렸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저도 좀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알지 좀. 네. 하여튼 문화생으로 좀 괜찮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 수교가 되고 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북 수교는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네. 일본은 미국이 가는 길을 자기 먼저 가려고 그래 언제든지. 예, 미중 수교는 79년에 됐는데 닉슨이 중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해 일본은 수상하고 총리하고 외상이 직접 중국에 들어가서 수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장관님, 일본이 그렇게 앞서. 돌발 질문.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어디 응원하십니까? 당연히 북한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일북 수교가 아니라 북일 수교로 좀 정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서도 2+4 회담을 했더라. 그리고 이것이 양 당사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더라.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는 2+4로 바로 왔는데 우리는 남북, 그다음에 미중, 또 로일. 그래서 2+2+2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6나라가 다 그걸 보장하는 그런 하여튼 체제로. 정상회담이 지금 뭐 연속적 지금 드라마 연속극 같아요. 계속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는 계속 무슨 정상회담 뉴스만 듣다가 끝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남, 북, 미 세 명의 정상이 앉는 모습이 진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지 아니면 결국 중국이 들어와야 될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네. 지금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간 것은 시진핑이 불러들인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차이나 패싱. 네. 절대로 중국이 좀 그 패싱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경위를 무슨 얘기를 했길래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미국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될 때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준비하려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님, 예? 돌발이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응원합니까? 아, 그것도 하면 북한 해야지. 그럼 북미로 좀 정정해 주세요. 북미는 내가 아는 이유가 북미 대륙의 말도 있고 노스 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북미는 아, 그것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예. 디스팅기시 하기 위해서. 디스팅기시. 네. 일단 말씀 계속 하시죠. 네. 근데 중국이 지금 남북미 회담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때문에도 북한은 온다고 봐요. 네. 북미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중국이 뒤늦게 들어가는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북한이 해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시진핑이 그래서 평양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매듭 지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트럼프가 울란바토르를 갈까요? 평양을 갈까요? 울란바토르가 그 회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이 안 좋은데 불편할 텐데. 장관님, 저랑 내기를 하나 하시죠. 저는 평양으로 갈 거다. 먼저 그렇게 해버리면 뭐 나는 뭐 딴 데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지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결국 평양상에. 밀고 밀리다가 서로 밀당하다가 결국 평양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올브라이트 장관이 평양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고가 대통령이 됐으면 클린턴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평양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아니 닉슨도 중국 갔고 클린턴도 평양 가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멘탈 강한 사람이 내가 못 갈 게 뭐가 있어 하고 가는 게 트럼프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이 들어야 돼. 네. 왜냐면 그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간 것은 중국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네. 우리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라는. 적진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헤게모니보다 더 강력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싶으면 김정은 위원장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서 이러는 거죠. 내가 네 할아버지 뻘인데 내가 이 노구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걸 하나 더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보다도 젊은데 할아버지 뻘이죠. 무슨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46년생 아니야.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42년생이었는데 김정일이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치면 뭐 42년생이잖아요. 김정일 위원장이 42년생. 42년 2월 16일, 김일성 주석은 12년 4월 15일. 정부 이러고만. 그런 걸 뭐 줄줄이 외는 사람은 수상해. 아니 근데 그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30년이죠, 30년. 어쨌든 트럼프가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쨌든 닉슨도 그런 전례가 있고 클린턴도 시도했다가 무산됐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멘탈이 강하다는 것을, 또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고 내가 직접 평양까지 들어가서 다 해결했다, 이런 것이 훨씬 전문용어로 뽀다고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 홀백 포지션 내지는 숨겨놓은 카드는 그거일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밀고 당기지만, 왜냐면 평양으로 들어가면 그건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더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렇겠죠. 전 세계 그 언론들이 그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 사진 찍는 것보다는 트럼프 사진 찍는 게 횟수가 더 많으려고 봐요. 근데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면 별로 뉴스 가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감으로는 김정은이 워싱턴까지는 못 가요.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사야 돼. 여러 가지 사유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의 위상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저는 김정은 그냥 국가 자체라고 봐요. 북한의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와 의전상 여러 가지 위험하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평양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내추럴하다, 리즈너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아요. 경호 문제. 예. 미국으로 가는 것은 아마 부담이 많죠. 북한으로서. 예. 국가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 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제3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3국에서 하면 그 경호 그 병력이 추가로 엄청나게 듭니다. 미국도.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트럼프라도 구질구질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과가 훨씬 더 돋보이잖아요. 평양에 가서 뭘 따갖고 오는 것이. 트럼프 타워를 세워줄 수 있지. 그렇죠. 대동강변에다. 대동강변 유경호텔 건너편에 트럼프 빌딩 세우고, 그리고 저기 어디 백두산 근처에 트럼프 골프장 세우고 공기 좋은데.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평양에 반드시 갔으면 좋겠는 게, 북한도 트럼프를 받아들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봤을 때 그거를 통 크게 양보하는 김정은의 그런 스타일,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 그 북한으로서는 그냥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북한으로서는 트럼프를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네. 이제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가고 나면은 북한이 앞으로 무슨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악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게 제일 많이 제일 큰 이익이지. 그리고 트럼프가 평양에 가면 반드시 북에서 트럼프를 데리고 갈 때가 있어요. 어디요? 묘양선의 국제 친선 전람가. 그거 뭐 글쎄 별로 감동 안 받을 텐데.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어쨌든 김일성, 김정일이 정상회담에서 받은 선물이라든가, 저는 거기 가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사실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나간 것은 안 모아놓고 받은 것만 진열해 놓으니까 대단하지만 그건 1대1로 상호주의로 주고받은 거야. 그렇긴 하지만 저는 둘러보는데, 야, 북한이 이 정도로 이상이었나? 근데 북한이 하여튼 자기들을 과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소죠. 이거 김일성 주체 딱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는 보는데. 뭐 미국한테 얘기해 보시오. 하여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뭐 별로 안 오면 또 융숭한 또 대접, 그리고 무슨 집체 체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10만 관중이 카세트 했잖아요. 막. 보여주고 싶지. 그 전에 그 2007년 10월 달에 정상회담 올 때도 그 아리랑을 보여주려고 하루 더 연장 시키고 싶어 했죠. 예. 하루 더 먹고 가시라요. 그랬었죠. 이 정도면 저도 조금 아는 거죠. 많이 하는 거지. 많이 하는 겁니까? MC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전문가로 나와서 MC하고 대담을 해들. 아니, 저는 꿈이 하나 있는 게 정세현 사단 수석 문화생. 그냥 문화생이 아니라 하여튼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북한은 미국을 믿고 있다. 또 미국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는 가장 저는 상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5월달에 하기로 했던 것을 6월 초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단 좀 말을 조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사전 준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회담을 뭐 회담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들을 흘리고 있어요. 이게 그 물밑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밀당이야. 장외 압박 전술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많이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절대로 김정은한테 트럼프가 많이 주고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다 보니까 뭐 이제 그 북한 측에 양보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평창올림픽 때 해상봉쇄하겠다. 평화무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해상봉쇄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좀 장애 압박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장애 압박 전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크게 해야만 평양으로 가주는 식으로 트럼프는 결정할 겁니다. 그 트럼프로 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가 주는 사실은 최대 선물일 수 있어요. 미국 수교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렇죠. 선물이거든.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에 대한 애정 표현이죠. 그렇죠. 평양하는 게. 예전까지 뭐. 글쎄, 뭐. 요즘 뭐 김정은 너무 좋아하던데요. 트럼프가. 그 사람 근데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여튼 오늘 2시간 길게 저한테 물고문 당하시면서 물만 드시면서 자백을 제가 강요를 많이 했는데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순순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신 적은 없죠 최근에? 없죠.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은. 아 그래요?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 시원하시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 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여러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런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였어요.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쥐어 짜서 좀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청취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외교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더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남북 북한에 대해서는 뭐 우리만큼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함까지 챙겨야 돼요. 네. 미국은 그냥 미국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북한이라는 상대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변방의 이슈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되는 그런 상대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기자회를 잘 해줘야 돼요. 네.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줘. 그렇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본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전에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그 특징이 있더라. 오리엔테이션을 잘 해주죠. 그렇지, 잘 활용해라. 그런 식으로 해주면 네. 그게 이제 한반도 원전자론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우리가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저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세계 그 어느 분보다도 우리 정세현 장관이 세계적으로 최고 전문가다. 아이고 그러지 말라니까. 제 이 말씀에 수줍게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